네. 앞에서 휘동님도 초반에 소개하셨는데, 저도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현재 우한영재들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주 업무는 우한 테크코스라는 개발자들을 위한 부트캠프를 운영을 하고, 여기서 프론트엔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7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AI가 워낙 우리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많이 바꾸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AI로 효과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을까를 좀 넘어서 어떻게 하면은 개발자가 더 똑똑해지고 현명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좀 실험해보고 교육에 녹여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이브 코딩 1.2, 1이라고 해야 되나? 1to 1.1. 그래서 우리가 바이브 코딩이나 뭐 러버블이나 요즘 V0 같은 거를 이용하면은 제로 투 원을 만드는 거는 훨씬 더 좀 쉬워지고 관련된 툴들이나 템플릿들을 이제 이용하면은 훨씬 더 많이 좀 수월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업에서 적용을 할 때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미 만들어진 동작되는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거나 혹은 몇 년 전에 짜놨던 레거시 코드들을 개선하고 리팩터링하고 새로운 기능을 덧붙여 나가는 과정들이 아마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한 7년 전에 짜는 코드를 최근에 다시 한번 AI를 이용해서 많이 리팩터링 해보고 또 많이 깨져보고 내가 왜 이런 참혹한 코드를 짰지? 셀프 반성하면서 예전 코드들을 리팩터링 하고 있는데요. 이 리팩터링을 할 때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되었던 키워드가 바로 TDD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부 세션에서는 좀 TDD 중심으로 어떻게 이 TDD의 사고 방식이나 이런 전략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 짜르르 이렇게 막 했는데 뭔가 피곤하다, 잘 기억이 안 남는다 하더라도 딱 하나만 기억한다면 TDD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DD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 이미지가 떠야 되는데, 제가 슬라이드 쇼를 다시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이미지가 잘 안 떴어가지고, 요렇게 하면 되려나? 다시 처음부터 갔다. 죄송해요, 여러분. 됐다. 혹시 켄트백의 TDD 책 다들 읽어보셨나요? 아마 그 개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읽어보신 분들이 또 많은데 개발 배우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주니어 개발자분들은 들어는 보고 적용은 해봤지만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없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워낙 오래된 책이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프론트엔드에서는 TDD나 이런 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DD 혹시 처음 들어보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사이클로 이루어지는 개발 방법론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먼저 실패하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 테스트 코드가 동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코드를 작성하고 그다음 이제 리팩터링을 하는 큰 게 이제 세 단계로 나뉘어지는 사이클로 개발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번 막 던져봐 주세요. 왜 이런 식으로 개발을 진행을 할까요? 채팅으로 왜 이런 식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는 게 왜 책으로도 쓰고 이런 켄트백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을까? 왜 TDD 이런 개발 방법론으로 코드를 짤까? 따로 테스트가 필요 없다. 기준을 만들려고 오버 엔지니어링 방지. 인간은 실수하기 때문이다. 너무 명언인데요. 안정감을 얻기 위해 에자일 방법론. 일을 오래 하려고 그 연호님 일은 오래 하기보다는 빨리 끝내고 가는 게 좋지 않나요? 실패할 수 있는 예제를 만든다. 나를 믿지 못해서 맞아요. 항상 뭔가 코드가 동작이 제대로 안 되면 컴퓨터 잘못은 주로 없고 거의 다 내 잘못이긴 하죠. 점진적으로 모듈화해서 진행해보고 해놓고 보면 든든하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제이님은 TDD 하셔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어, 추니님이 이거 너무
그 와닿네요.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겠죠? 맞습니다. 뭔가 좋은 게 있는데 TDD 책에 보면은 보통 이제 개발 방법론으로 뭐 실패하는 테스트 코드를 동작시키게 만드는 그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이 켄트백의 책이나 이 켄트백 형님의 뭐 강의나 세미나 같은 걸 들으면은 단순히 개발 방법론을 넘어서 어떤 불확실성이 높은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사고방식으로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 문장을 좀 붙여놓은 게 있는데, TDD의 좀 본질적인 의미는 어떤 내 결정, 그리고 그 결정이 실제로 잘 동작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한 피드백. 그래서 내 결정과 그 피드백, 이 사이의 갭을 인식하고 이 갭을 너무 멀다면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갭을 조절하기 위한 테크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농구 연습을 하는데 내가 던진 농구공이 골대에 들어갔는지 한 달 뒤에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농구 연습이나 실력을 제대로 내가 훈련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바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아야 어떤 각도로 던져야 되는지 얼마나 힘을 줘야 되는지 내가 점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얻어서 훨씬 더 훈련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불확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적으로 접근할 때, 이렇게 구현하면은 원하는 핵심 기능이 동작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 피드백, 그 갭을 조절하고 더 간극을 좁게 만들기 위한 테크닉으로 TDD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TDD를 저도 특히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서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 이 TDD를 더 잘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되게 시도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앞에 일부에서 휘동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로 투 원으로 만들 때 초반에 전반적인 빌드업을 하고 전반적인 큰 틀을 세팅하거나 할 때는 TDD라는 게 오히려 불리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때 초반에 어떤 아키텍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구성을 하는 거는 이제는 덜 불확실한 영역이어서 그런지 좋은 템플릿들이나 좋은 접근 방식들이 이미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복잡도나 불확실성도 오히려 더 낮고요.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 제로 투 원을 만들 때는 기획 부분에 신경을 더 써서 최대한 한두 번의 핑퐁으로 딱 이제 세팅을 해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수월한데 이 제로 투 원을 만들고 이 원에서 0.1씩 늘려나가는 그 시퀀스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현업에서도 기능들 하나 추가하거나 리팩토링 할 때, 그리고 특히나 바이브 코딩으로 무언가를 수정하거나 개선할 때 그런 경우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수정했더니 그 AI가 내가 의도치 않은 다른 걸 수정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 기능을 추가했는데 새로 추가한 기능은 되지만 이전 거는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의도대로 잘 동작되지 않거나 이 뭔가 하나가 나가면 하나가 갑자기 뒤로 가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TDD 전문가인 켄트백 형님도 AI로 바이브 코딩하거나 AI로 코딩하는 것도 많이 시도해 볼 것 같은데 이 형은 어떻게 쓸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TDD의 전문가인 켄트백은 어떻게 AI를 쓸까? 어, 여러분 TDD 전문가인 켄트백은 어떻게 AI를 쓸까요? 한번 이것도 던져봐 주세요, 채팅창에. 분명히 이 형도 열심히 AI를 많이 썼을 거거든요. 이 형은 어떻게 AI를 쓸까요? 뭔가 우리가 접근하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AI에게 가이드를 주지 않을까. 다른 분들도 막 던져봐 주세요. 증강형 코딩. 휘동님이 또 이제 그 켄트백이 쓴 글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셔가지고 증강형 코딩을 얘기해 주셨고 주영님은 TDD를 에이전트에게 맞는 부분을 위임한다. 추니님은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돈 내고 쓴다. 이건 너무 생각지 못했는데. 정균이 부스터 AI. 켄트백의 부스터 AI를 쓰면은 커서 마피아님이 너무 뿌듯해 하시겠는데요. 켄트백 TDD 방식으로 코딩해줘. 이제 본인을 멘탈 모델링해서 TDD 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내 책 읽고 코드 짜줘. 와, 이거 너무 간지나는 것 같은데요. 약간
약간 그거 있잖아요. 뭐, 내 이름은 이효리. 약간 이런 것처럼 내 이름 자체가 굉장한 권위자인. 원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작성한 후 해당 케이스 통과도 한다. 인간 바이브 코딩. AI끼리 경쟁시킨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재미있는 아이디어들 많이 던져주신 것 같은데,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은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켄트 백이 그 프로그래미틱 엔지니어 팟캐스트라는 곳에 출연을 했는데, 여기서 본인이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 요즘 LLM과 협업하면서 어떤 시도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한 1시간 15분 정도 되는데, 안에 좀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고, 그리고, 그리고 되게 좋은 게, 만약에 내가 영어로 듣는 게 이해하기에 좀 에너지가 많이 든다 하시면은 그 밑에 스크립트도 있어가지고 챗GPT나 제미나이에 넣고 번역해달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미나이가 그 컨텍스트 윈도우가 워낙 커가지고 한 번에 번역을 또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켄트백 형 너무 대단하다고 느낀 게 딱 이 부분이었어요. 52년 프로그래밍 하는 중에 지금이 가장 프로그래밍이 재밌대요. 52년 프로그래밍, 아,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52년 동안 프로그래밍 하면은 얼마나 많은 통찰들이 있을까요? 어, 대현님이 노트북 LM을 이용해도 좋다고 했는데, 맞아요. 노트북 LM에 넣고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링크를 바로 남겨주셨네요. 제가 남기려 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켄테베 형님이 그, 이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기술의 90%는 0달러가 됐고, 나머지 10%는 1000배의 가치를 얻게 됐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90%가 0달러가 됐고, 나머지 10%가 1000배의 가치가 됐대요. 이런 무슨 뜻일지 이것도 한번 채팅창에 막 던져봐 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켄테베 형이 좀 중요하게 이야기한 포인트에서 같이 이거 한번 맞춰나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팟캐스트에서 이 형이 그래서 나머지 10%가 뭔지 정확하게 말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뒤 맥락으로 추론을 해야 돼요. 이 형이 나중에 저거를 책이나 세미나로 팔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거를 딱 콕 집어서 또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좀 너무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지. 코딩 패러다임 시프트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보자. 제이님 되게 좋은 포인트. AI가 90%더 잘해주고 나머지 10%의 능력만 살아남았다. 코드의 작성 이유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는 기술. 10%만 엔비디아에 투자했다. 망할 건 망하고 잘 될 거는 살리자. 내 책이 1000배 더 잘 팔린다. 아, 여기 핵심이었나 보다. 켄테빈 형이 최근에 이런 후킹을 또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런 인트로 후킹 문구를 너무 잘 작성하셔가지고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TDD가 쓸모 있다, 바이브 코딩에서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제 팟캐스트 내용 들으면서 이제 앞뒤 맥락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10% 해당되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맥락을 통해서 노트북 LM으로도 같이 뽑아보고 또 제미나이에서도 한번 그 컨텍스트를 다 넣고 나서 같이 뭐 뽑아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팟캐스트의 대화의 내용에서는 저 90%에 해당하는 거는 코드의 어떤 언어나 프레임워크의 기본적인 작성 능력, 언어 문법, 라이브러리 사용, 이런 맥락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건 사실 AI가 훨씬 더 잘하겠죠. 그 공식 가이드북이나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어떻게 문법을 써야 되는지, 어떤 컨벤션이나 어떤 기본 스트럭처를 이용해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잘 할 수밖에 없으니까. 반대로 이제 10%, 1000달러의 그 가치가 되는 10%, 요거는 무엇인가 했을 때 그 팟캐스트 내용으로는 문제 자체를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 그리고 LLM에게, AI에게 내 의도를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즉, 코드를 생성하는 것 자체는 AI가 하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은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성을 어떤 시퀀스로 만들어 나가게 설계를 할 것인가, 그리고 구현 자체는 AI가 해주니까 이 의도를 인간인 우리는 어떻게 더 잘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더 체계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켄텝의 형은 바이브 코딩이라는 표현보다는 증강 코딩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어, 코드 자체는 AI가 써주지만, 코드를 작성하는 내 타이핑하는 손가락은 덜 움직이지만, 내 뇌는 더 많이 쓰는, 내 뇌를 더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AI를 하나의 메타포로 비유를 해서 표현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AI가 예측 불가능한 진위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이 표현이 딱 듣는데 너무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도 보시면은 초반 부분부터 해가지고 지니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지니가 좀 어떤 특성이 있냐 보면은 굉장히 유능하잖아요. 근데 유능한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녀석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잘 들어주긴 하지만 정확하게 뭐라고 말했는지 얘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알라딘이나 요 이야기들 보면은 뭐 사람들이 그 뭐 부자가 되고 싶어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부자가 있긴 하지만 이 소원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구현을 해주는 경우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도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하다 보면은 LLM에게 이제 소원을 빌게 돼요. 근데 소원을 비는데, 이제 그래도 제로 투 원은 앞에서 휘동님이 해주신 것처럼 템플릿이나 기존의 구조들, 기획을 열심히 하면 그래도 잘해주는데, 이 제로 투 원으로 만들고, 원에서 원 1.1, 1.2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는 가끔 AI가 날 미워하나 싶을 정도로, 이 테스트를 통과하게 만들어줘 하니까 테스트만 통과하게 만들고, 실제 동작은 제대로 동작이 안 되게끔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이 전체 테스트가 통과하게 만들어줘 하니까 테스트 자체를 없애놓고 지금 존재하는 테스트가 다 통과됩니다. 잘 동작합니다. 라고 구라를 치거나 굉장히 이제 말썽쟁이 지니로서 동작을 하는 거죠. 켄테베 형도 그래서 이 지니한테 이제 많이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셔가지고 이제 요 지니와의 관계를 좀 더 잘 컨트롤하게 만들려고 이제 고민을 하고 시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요 이미지에 이 알라딘은 켄트백이고 지니가 AI, LLM이라고 했을 때 이 중간 과정에 지금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요 이미지에서 맞아요. 램프가 있죠. 램프. 이 램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진위를 넣어놓고 내가 컨트롤 가능한 범주로 넣게 되는 이 램프가 바로 켄티백이 이야기하는 TDD의 테스트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기본적으로 개발자가 지니에게 요청을 하고 코드를 생성해 주는데 지니가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라는 소원을 엉뚱하게 구현해 주는 것처럼 코드를 특히 그 레거시 코드에서 리팩터링하거나 개선해 나갈 때는 엉뚱하게 개선하거나 이전의 도메인 용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훨씬 더 컨트롤 가능하게 내 의도를 더 정확하게 잘 맞추고 그 의도 안에서만 동작하게끔 하기 위해서 램프라는 테스트 명세를 넣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의도를 구조에서 전달하는 인터페이스 이 램프, 이 테스트가 있어야 진이가 내가 원하는 범주 안에서 소원을 더 잘 들어주는구나. 이제 요 포인트를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사실 LLM은 그 코드 자체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문맥에 의존을 하거든요. LLM이 학습하는 방식 자체가 정말 많은 그 텍스트로 이루어진 것들을 학습하고 어떤 단어나 어떤 키워드 다음에 어떤 게 나오는 게 가장 확률이 높을지 그런 통계 기반으로 문장들이나 코드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문맥에 의존하는데 이 문맥이 자칫하면은 예상 범주로 확 벗어나 버리니까 이 명확한 의도, 그 램프 안에 딱 가두기 위해 가둬야지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범주 안에서 동작을 하는데 그게 바로 테스트 코드다. 그래서 저도 그 지금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7년 전에 짜놨던 그 프론트엔드 뷰라는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프론트엔드에서는
요즘엔 다 리액트 기반의 프레임워크들만 사용을 하는데 7년 전에 이제 뷰라는 게 앵귤러랑 같이 3대장으로 리액트랑 있어가지고 뷰가 굉장히 초반에 접근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되게 수월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혼자 개발해가지고 저의 어떤 러닝 커브를 고려해서 뷰로 코드를 짰다가 그게 순식간에 이제 레거시가 돼가지고 한동안 되게 고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지금 이제 레거시 코드를 짜는 버전이 더 이상 이제 지원도 해주지 않는 버전이어가지고 리액트로 전체 웹사이트, 웹 어플리케이션에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주요 이슈였는데 아무래도 전체 프로젝트를 다 프레임워크 자체를 갈아 끼운다는 게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에서 엄두를 못 내다가 이제 바이브 코딩이나 AI 도구가 좋아졌으니까 한두 달 안에 최대한 AI 도움을 이용해서 퍼포먼스를 내가지고 한번 마이그레이션을 제대로 해보자. 그런데 이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소원을 진이라는 LLM이 마음대로 막 구현을 해버리면은 더 망가진 코드들이 지금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 램프 역할을 해줄 테스트를 작성해보자를 이제 고려를 해서 이 테스트를 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의도가 잘 동작됐는지 체크하려고 했는데 이때 일반적인 TDD라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효과적인 더 좋은 TDD 방식이 있을까? 이거를 더 실험을 좀 많이 해봤어요. 보통 TDD 하면은 약간 단위 테스트의 가장 작은 단위의 동작 가능 어떤 메서드나 어떤 함수들을 체크하는 경우들이 또 많은데, 물론 프론트엔드에서 뭐 통합 테스트랑 뭐 이투 테스트도 있지만, 여러 가지 테스트들 한번 실험해봤을 때 프론트엔드 기준이에요. 지금 저희 경우는 이제 프론트엔드 기준으로 봤을 때 ATDD라는 방식이 훨씬 더 좀 효과적으로 잘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 ATDD라는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TDD가 뭐냐, 이거를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TDD는 이제 테스트 이제 드리븐 데벨롭먼트인데 ATD는 그 어셉턴스 테스트 드리븐 데벨롭먼트라고 해가지고 인수 테스트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TDD는 좀 더 이제 개발자 시점에 단위 테스트라고 하면은 인수 테스트는 어떤 기능 단위, 좀 더 시나리오나 사용자 흐름 중심으로 테스트 코드를 짜는 방식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TDD가 뭐 계산기 같은 거 코드를 짤 때 썸 뭐 그다음에 인자로 1, 2 넣어서 뭐 3인지 체크한다. 이런 식으로 기능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ATD는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액션을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까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 사이클을 다루는 테스트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수 테스트 코드를 이제 먼저 짜고 이 인수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짜고 이거를 커서에서 실제 플레이라이트 테스트 케이스로 짜는 걸로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팀원 동료 코드 자체는 어차피 AI가 짜줄 거니까 팀원들이랑은 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거 요거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 페이지에서는 어떤 테스트 케이스들이 나와야 될까? 실제 우리가 사용하면서 주요한 로직들이랑 엣지 케이스들 이거는 우리의 의도가 잘 전달이 돼야 되니까, 소원을 잘 빌어야 되니까, 그거는 인간 지능으로 같이 회의 시간에 뽑고, 그걸 뽑은 거를 이 인스테스트 케이스 형태로 이제 LLM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컨버팅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인스테스트, ATD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웬덴절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어떤 상태, 조건 어떤 데이터가 주어진 상태, 그리고 웨는 어떤 이벤트나 트리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좀 추가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이런 것들을 기본 웬데, 그리고 더 추가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엔드를 계속 덧붙여 나가면서 표현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뭐 페이지 단위로 같이 이제 팀원 동료들이랑 인간지능으로 보면서 빠진 기능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AI가 코드를 어떻게 짜주는 것 자체도 나중에 물론 확인하고 리피터링 해야 되지만 일단은 마이그레이션 제일 첫 번째 원칙으로 이 인스테스트가 통과되는 거에만 일단 집중을 해보자. 기존의 기능들이 잘 동작이 돼야지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들을 덧붙이거나 그 다음에 리피터링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두려움들을 더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시나리오 1, 뭐 시나리오 2, 지금 뭐 강의 카드 표시 확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각 페이지별로 한 15개에서 막 많은 경우에는 막 2, 30개까지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 시나리오를 쭉 짰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온전히 인간지능으로 쫙 다 뽑은 건 아니고 기존에 원래 우리 기존의 레거시 코드 있잖아요. 그 레거시 코드를 참고해가지고 인스턴스를 먼저 뽑게 하고 그 인스턴스를 함께 이제 팀원들이랑 회의 시간에 보면서 거기서 빠진 건 없는지 그 의도 자체가 왜곡된 건 없는지를 이제 시나리오 중심으로 한번 같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 중심으로 같이 봐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개발자가 아닌 팀원도 같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사실 이제 AI로 코딩을 하는 이 플로우로 오게 되면서 약간 개발자, 비개발자의 경계도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서비스에서 핵심적인 주요한 기능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는 개발자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팀 내에 같이 개발자가 아닌 분들도 같이 이제 회의 시간에 참여해가지고 떤 기능들이 현재 동작해야 되는지, 빠진 건 없는지,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어로 봤을 때는 같이 구분하기 훨씬 더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쭉 뽑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 코드를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로드 코드로도 실험을 해보고 커서에서 그 클로드 소넷 모델을 이용해서도 짜고 했었는데, 물론 클로드 코드에서 이제 전반적인 파일을 읽는 뭐 컨텍스트나 이런 부분들이 많고 해서 또 효과적인 부분도 많았는데, 요 인스 테스트 시나리오가 잘 나오니까 뭐 커서 룰스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작업한 게 아니더라도 이 TDD라는 사이클 자체가 워낙 심플해서인지 이 시나리오에 맞게끔 테스트 케이스를 한 번에 세네 개씩 한꺼번에 구현을 시키는데 생각보다 꽤 동작되고 안정적으로 기능들을 체크하고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테스트 케이스들을 한꺼번에 뭐 15개 다 구현해서 이러면은 좀 중간에 체크하기 어려우니까 시나리오가 뭐 15개 있으면 한 번 더 이제 묶음으로 만들어 달라 하고 시나리오를 한 3, 4개씩 한꺼번에 구현하는 식으로 하니까 원래 한 페이지에 예전 같으면 최소 1, 2주 걸릴 법했던 것들이 이 레거시 코드를 최대한 리팩토리하고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한 페이지를 만드는데 뭐 두세 시간 정도를 쓰면은 좀 크로스 체크랑 뭐 도메인 용어 바뀐 게 없는지 그런 것들 좀 체크하고 커서 룰 업데이트 하는 것까지도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 웬덴절로 같이 만들고 이제 인스테스트를 이제 통과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마이그레이션을 열심히 좀 진행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테스트 케이스라는 게 또 TDD라는 게 제로 투 원으로 이제 만들 때 좀 실패를 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이제는 좀 레거시의 어떤 산물인가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프로젝트가 이미 좀 구현이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그 다음에는 무언가가 하나씩 추가되고 무언가 하나가 변경되는 게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을 만들 수 있는데 그때 우리의 의도를 정확하게 담은 이 램프 같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게 좀 안정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스 테스트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을 잠깐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깨달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다 보니까 관련된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고 클로드 코드도 써보고 또 제미나이 CLI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제미나이를 전사적으로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도구들이랑 LLM 이용해서 지원하려고 이것저것 좀 찾아보다 보니까 좀 중요하게 깨달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시나리오인데 프론트엔드 관점에서 잘 동작하나요? 이게 완전히 제로 투 원으로 구현한 거면은 사실 잘 동작하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그 레거시 코드가 있는 상태고 기존 코드 로직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 기반으로 최신 프레임워크로 갈아 끼우는 거여가지고 생각보다 기존 코드의 로직들이랑 그런 컴포넌트 구조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거를 잘 리팩터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오차 범주나 이런 부분들이 크진 않았어요. 어, 그 주니님이 TDD 네이티브는 접해본 적이 없어 그런지 어떤 시나리오를 어떤 형식으로 사용하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온다. 어, 그거를
AI랑 같이 분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커서에서 어떤 내가 페이지 단위나 어떤 컴포넌트 단위로 좀 주요하게 좀 구분해가지고 리팩토링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인스턴스를 뽑을 수 있는지 그런 포인트를 같이 뽑아달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테스트 전략도 잘 뽑아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딱 준희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깨달은 핵심 포인트랑도 사실 또 연결이 됩니다. 생각보다 어, 그 사람들이 덜 찾아보는데 공식 문서에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해가지고 저도 이제 좀 교육기관에 있다 보니까 학생분들에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또 AI로 코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공식 문서들을 좀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저도 실제 업무에 적용하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자료들 참고할 때 생각보다 너무나 훨씬 더 공식 문서에서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번 주에도 좀 클로드 코드 공식 문서를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 문서 자체를 안 읽어보신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AI 쪽은 최신 소식들이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휘동님의 뉴스레터로 보는 것도 너무 좋은 접근 방식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것도 너무 좋은 접근 방식인데 사실 가장 질 높은 퀄리티의 가장 정확한 정보가 가장 먼저 올라오는 곳은 공식 문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공식 문서가 무료여서 그런지 생각보다 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유튜브로 컨텐츠를 잘 만들어 주신 분들이나 휘동님 같은 분들은 많이 보시지만 제 주변에 생각보다 공식 문서를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부러 좀 삼삼오오 모였을 때 공식 문서를 같이 읽기도 하는데요. 이 공식 문서를 읽으면은 우리가 이런 클로드 코드나 혹은 뭐 제미나이 CLI나 아니면 커서에서 룰을 만들고 그 어떤 에이전트 기능들을 만들어 나갈 때 중요한 팁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 당연하게도 좀 생각해 보면 제가 그 TDD에 대한 관점이나 AI를 쓰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까 켄트백이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 52년 차 개발자의 팁들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저는 52년차 개발자가 아니니까 켄테백만큼의 통찰을 얻으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켄테백 형님이 알아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경험치를 뽑으려고 일부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클로드 코드도 그러고 엔트로픽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API나 주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는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들 혹은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들일 거란 말이에요. 이 연봉 수억 원대 연봉의 이 개발자들이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작성해준 공식 문서가 너무 강력한데 이거를 잘 읽고 잘 써먹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클로드 코드의 공식 문서 페이지를 한번 들어왔는데 그냥 지금 같이 읽기 편하려고 일부러 한국어로 되어 있는 페이지로 좀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시작하기에 뭐 개요, 빠른 시작, 일반적인 워크플로우, 그리고 클로드 코드를 구축해서 뭐 SDK, 서브 에이전트, 뭐 클로드 코드 혹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공시문서 들어왔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가 유용한 꿀팁들을 많이 얻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채팅창으로 막 던져봐 주세요. 그 지은님이 테스트 작성 시 커서 컬러드 룰이나 제임스 규칙은 어떤 식으로 설정하셨는지 요거는 제가 이 공식 문서 읽으면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빠른 시작, 개요, 문제 해결, 훅, 빠른 시작, 워크플로우, 대부분 빠른 시작이 많으시네요. 아, 좋습니다. 먼저 우리가 클로드 코드를 뭔가 세팅을 해야지 그 다음에 뭐 하나씩 뭐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빠른 시작부터 한번 눌러서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빠른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처음에 뭐 npm 인스톨해서 세팅하는 것부터 쭉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환영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보통 이 빠른 시작, 그 퀵스타트 같은 데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하기나 초반에 어떤 세팅이나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그 튜토리얼 과정을 좀 주의 깊게 보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도구 자체를 베스트 프랙티스를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나 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이런 걸 해보래요. 코드 베이스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봐라.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뭘 하는지, 어떤 기술을 쓰는지,
메인 진입점은 무엇인지, 폴더 구조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지. 그래서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 클로드 코드 자체가 이 프로젝트를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공식 문서에서 클로드 코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슬래시 명령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질문 자체 하는 것도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업데이트나 기능들이 자주 빈번하게 업데이트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매번 뭐 유튜브나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로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가장 빠르게 최신 업데이트되고 가장 정확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이 클로드 코드 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습관으로 남았으면 하는지, 사람들이 이런 걸 더 많이 질문했으면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초반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를 이용할 때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가져오면은 구조 분석하는 게 가장 디폴트로 되게 중요한 첫 스텝이구나. 그리고 이 클로드 코드에서 내가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게 될까 싶은 것들을 질문하는 것 자체를 여기서 되게 권장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변경사항이 많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자체의 이 사고방식, 이 도구 자체를 사용하기 위한 사고방식들을 공식 문서에서 굉장히 설명해 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빠른 시작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들이 많고요. 처음에 클로드 코드나 이런 클로드 코드를 아직 적용 안 해보신 분들은 일반적인 워크플로우, 이 페이지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CLI에서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코드를 수정할 때 어떻게 시작할지 사실 처음에 시작 자체가 막연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처음에 딱 터미널 창 띄우고 그냥 깜빡깜빡 커서만 깜빡일 때 뭐부터 하는 게 좀 좋은 시퀀스가 될지 이게 고민된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팁들을 공식 문서에서 너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빠른 시작에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구조를 분석해서 광범위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특정 영역으로 범위를 좁혀 나가게끔 하기. 그리고 이 좁혀 나간 프로젝트 구조나 이런 것들을 커서 루이스나 이런 데 박아놓고 아니면 클로드가 기억할 수 있게 기록해 놓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앞 단계들을 우리 생략해 나가면서 더 좋은 시퀀스로 코드를 수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 주니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엔트로피가 한국어로도 제공해 주는데 번역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가지고 공식 문서 통해서 학습하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코딩 규칙이나 패턴에 대해서 질문해라. 사실 이 코딩 규칙이나 패턴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너무 좋은 습관인 게 아까 휘동님이 제로 투 원으로 만들 때 템플릿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템플릿을 내가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를 잘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지금 내 맥락이나 상황에서 적절한 템플릿을 잘 발견하고 템플릿 자체를 내가 제너레이트 생성해낼 수 있는 역량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깃허브나 이런 데 오픈 소스로 좋은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코딩 규칙이나 패턴 그리고 용어 사전을 요청해서 이 프로젝트의 기본 세팅을 할 줄 아는 과정을 클로드 공식 문서랑 같이 살펴보면은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특히 오픈 소스에 좋은 프로젝트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 오픈 소스의 좋은 프로젝트에 중요한 아키텍처 구조나 중요한 접근 방식들을 내 프로젝트에 가져오기도 훨씬 쉬워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시간을 좀 오버했는데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바이브 코딩 약간 해커톤처럼 해커톤이라고 하기에는 뭐 상금은 없지만 이렇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제가 교육하는 공간이 오프라인 공간에 있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공간을 오픈해서 같이 바이브 코딩을 이것저것 뚝딱뚝딱 만들어 본 시간을 가지는데 지난 주말에 제가 되게 재밌는 경험을 하나 했어요. 그 포켓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포켓몬 이 홀로그램 카드를 이제 웹에서 이 CSS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걸 커스터마이징해서 가질 수 있는 이런 웹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깃허브에서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고 스타도 6,300개로 굉장히 그 많은 훌륭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포켓몬 전용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지난 주말에 오셨던 분 중 한 분이 이런 홀로그램에 세련된 카드로 침착맨 카드를 만들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본인이 침착맨 팬이어서
본인이 개인 소장할 수 있는 침착맨 카드를 이런 홀로그램의 유려한 애니메이션을 이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실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CSS로 이런 거 구현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장인 정신이 필요한 거거든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오픈 소스로 나와 있으니까 이 오픈 소스 코드를 본인의 로컬에 클론한 다음에 클로드 코드로 분석을 한 거예요. 어디 갔지? 이 프로젝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프로젝트의 코딩 규칙이나 패턴에 대해서 질문해서 구조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도메인이 포켓몬인데, 도메인을 이제 침착맨이나 혹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면은 이런 홀로그램 카드로 만들 수 있게 컨버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홀로그래픽 카드 생성기를 바이브 코딩으로 이제 러버볼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아니다 커서로 만드셨구나. 커서로 굉장히 이제 쉽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이미지를 이제 업로드하면은 이제 홀로그램 카드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뭐 카드 이름이나 카드 설명 같은 것들도 수정할 수 있는데 오픈 소스에 좋은 아키텍처나 프로젝트들도 코드를 가져오고 그 규칙이나 그 구조들을 공식 문서에 있는 일반적인 워크플로우에 있는 주요 프롬프트들만 잘 넣으셔도 우리가 바퀴를 매번 재발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좋은 템플릿을 내가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이미 좋은 아키텍처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은 바퀴를 처음부터 재발명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 정말 수억 원대 연봉의 엔지니어들이 클로드 코드란 이렇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써야지 잘 쓰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공식 문서를 더 잘 써먹어야겠구나. 그리고 최신 정보가 가장 정확하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최신 정보 하나만 더 소개하면 한 4일 전쯤에 클로드 코드에 서브 에이전트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이제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쭉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에 서브 에이전트 기능이 생겨서 이 서브 에이전트가 특정 전문 영역을 가지면서 그뭐 코드 리뷰어 서브 에이전트, 뭐 TDD 서브 에이전트 이런 역할들을 가지고 훨씬 더 전문적으로 코드를 수정해 줄 수 있게 기능들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를 TDD 서브 에이전트, PR 그 코드 리뷰 이제 서브 에이전트, PR 이제 서브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용어 사전, 도메인 용어 사전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훨씬 더 이런 마치 그 객체 지향에서 객체들의 역할, 책임, 협력 관계들로 어떤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처럼 서브 에이전트들이 각각의 하나의 객체들로서 공동체를 이뤄나가게끔 좀 만들어 보고 있는데 요 이제 아키텍처를 조금만 더 구성을 하면은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실험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또 세미나를 할 기회가 있다면 아마 이 서브 에이전트들을 이용해가지고 어, 내가 구현해서 만들어 나가는 프로젝트에 이 서브 에이전트 객체들이 어떻게 프로젝트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제로 투 원은 한두 번의 핑퐁으로 빠르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원에서 1.1, 1.2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음 세미나가 있다면 공유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기능이어서 다른 개발자분들도 실험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요거에 대한 중요한 팁들도 공식 문서에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공식 문서 내용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 내용 중에서 하나만 같이 이야기 드리면 이 디스크립션을 잘 작성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디스크립션에 따라서 서브 에이전트를 자동으로 할당해가지고 이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그 태스크들을 좀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까지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 2부 발표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남은 시간에 이제 Q&A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휘정님도 그렇고 발표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야기가 길어져요. 우리가 원래 8시 반까지인데 지금 질문이 10개 정도 지금 미리 준비된 질문이 10개 있어가지고 일단 최대한 답변해보고 9시까지는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베스트 캠퍼스에서. 그래서 9시까지는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사전 질문이 있던 것들 중에
몇 가지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채팅으로 추가 질문 있으면 더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질문, 무료로 사용 가능한 AI 도구로 어느 수준까지 바이브 코딩이 가능한지. 휘동님, 어느 수준까지 바이브 코딩이 가능할까요? 이게 결국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뭐 약간 상업화까지 할 거냐 아니면 내가 편하려고 뭐 도구 만드는 거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내가 편하려고 만드는 수준이면 무료로도 얼마든지 진짜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버블에서 뭐 5번 채팅 주는 거나 아니면 V0 이런 웬만한 도구들이 무료 플랜으로 한 달에 얼마씩 주니까 그걸로 약간 쥐어짜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코딩 지식 좀만 더 있으면 제미니 CLI 같은 거 뭐 한 달에 몇천 번이 무료로 되니까 그런 걸로 만든다고 하면 조금은 유료 툴보다 답답하겠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료로 쓸 때 확실히 뭐 비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많이 차이 나긴 하죠. 네. 일단 뭐 그 정도? 네, 그 아무래도 그 AI 관련된 뭐 프로토타이핑 도구나 이런 회사들도 유료로 전환을 해야지 회사가 유지될 수 있다 보니까 무료는 다 맛보기로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그 성능이나 퍼포먼스는 비슷하지만 결국에는 바이브 코딩으로 우리가 뭔가 만들 때 한두 번만에 핑퐁만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횟수와 크레딧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계속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핑퐁의 횟수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여서 일단 네, 그 성능 자체가 뭐 엄청 드라마틱하게 크지는 않다. 물론 뭐 클로드 코드에서 우리가 뭐 맥스를 쓰거나 그 모델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특히 웹앱 형태로 쓰는 거는 성능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신에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이런 도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얘네들도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그런 크레딧이나 기회들이나 경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많은 도구들을 무료로 한번 써보고 그중에 더 나한테 맞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여서 저랑 휘동님은 러버블을 좀 더 선호하긴 하지만 본인에게 더 맞는 게 더 V0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형태나 기능들이 V0에서 더 잘 구현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직 경험이 별로 없다면 여러 도구들을 쓰는 게 일단은 무료인 그 한도 안에서 여러 도구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Q1이랑 Q2가 같은 맥락 질문인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답변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첫 시작 커서로 할지 클로드로 할지 추천하는 바이브 코딩 툴 로드맵이 있다면 클로드 맥스를 사용하는 사람 누구일까? 휘동님 순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아까 제가 제로 투 원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전 첫 시작은 그냥 LLM 캔버스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잼이나 GPTs 같은 거 그걸로도 해결이 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풀고 싶은 문제를 좀 쪼개가지고 여기서 이 부분은 이걸로 해결될 것 같다. 이건 저걸로 해결될 것 같다. 아니면 사실 심지어 캔버스 안 쓰고 그냥 뭐 제피어나 이런 걸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꼭 컬러나 커서로 해야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로 먼저 시작을 해보고 좀 이거 되겠다 싶은 걸로 또는 이거의 복잡도 수준이 좀 높다 싶은 걸 해결하기 위해서 커서나 클로드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비개발자 아마도 이걸 물어보신다면 비개발자일 것 같아서 비개발자는 아무리 그래도 커서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그 좀 더 사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클로드 코드보다는 그래서 저는 커서가 그래도 더 낫다고 생각은 하고요. 클로드 맥스는 저는 저는 사실 클로드 맥스 구독을 했는데 그 매일같이 200불을 써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 그냥 자기가 진짜로 나만의 앱을 계속해서 만들고 싶고 얘를 계속 혹사시키면서 하고 싶다면 맥스 쓰는 거고 그리고 클로드 코드 맥스가 오프스를 많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프스라는 걸로 좀 더 내가 약간 덜 노력하고도 더 많이 그 구현시키고 싶다. 또는 내가 좀 더 복잡한 태스크를 제대로 맡기고 싶다 싶으면 맥스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저는 좀 낮은 티어 쓰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지는요? 일단은 비개발자분들이라면 웹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러버블이랑 그 VJ로에서 최대한 이것저것 많이 만져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도 바로 터미널을 좀 많이 사용해야 되는 클로드 코드보다는 처음에는 커서 많이 이용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커서가 또
또 최근에 저도 클로드 코드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봤는데 최근에 또 커서가 또 성능이 또 많이 좋아져가지고 한 번에 작업해주는 컨텍스트 범주도 훨씬 많아지고 얘네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더 좋을 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일단은 내가 쓰기 쉬워야지 더 자주 접근하고 더 자주 사용해 보면서 그런 팁들이나 더 학습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는 UI적으로 더 쉬운 커서로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클로드 코드나 클로드 맥스 기존에 하던 거에서 한계점이 있을 때 그 다음 걸로 넘어가는 게 아마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질문이랑 상관없는데 아까 제가 그 다른 거 다 까먹었는데 TDD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공식 문서가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하나만 공식 문서에서 하나만 그 TDD 관련된 거를 Help me, master.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제가 그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제가 하나 띄워놨던 게 있는데 다시 검색해 들어갔다. 그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가 바이브 코딩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엔트로피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이드북 문서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프롬프트 우리가 엔지니어링 하려면 그 전에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제한한다고 하거든요. 결국에 바이브 코딩에도 결국 우리 LLM이랑 소통할 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딱 TDD랑 딱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용 사례에 대한 먼저 첫 번째로 이 사용 사례에 대한 명확한 성공 기준 정의. 이게 바로 테스트 케이스를 의미하고 그리고 해당 기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동작되도록 그 TDD에서 테스트 코드를 실행 기능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개선하고자 하는 초기 프롬프트 초안. 요게 딱 TDD에서 처음에 실패하는 최소한의 코드를 작성하게끔 가이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자체도 이 TDD 사이클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다. 그래서 물론 공식 문서가 또 남으면 너무 좋은데 제가 TDD를 꼭 전달드리고 싶었어가지고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TDD가 그대로 들어가더라. 그리고 엔트로피에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강력히 제안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나중에 꼭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초보자 입장에서 AI 툴을 사용할 때 실제로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조언이 있다면 궁금하다. 약간 앞에 질문들이 계속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혹시 휘동님 어떻게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어, 일단 근데 저희가 채팅에서도 뭐가 질문이 많은데 저희가 일단은 사전 질문 먼저 커버해야 돼서 지금 당장 다 답변 못 드릴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시간이 되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이제 Q&A 쪽에 올려주셔야 저희가 그래도 답변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채팅보다는 근데 이거 Q&A를 제가 안 보내봐서 어떻게 보내는 거죠? Q&A 이미 두 개 올려준 분이 있는데 질문하는 법이 있겠죠? 아, Q&A라고 있구나. 이 Q&A, 밑에 Q&A에서 질문하시는 밑에 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다시 들어와서 어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앞에서 얘기했던 뭐 혼자서 생각해보고 제미니나 LLM이랑 토론해보고 딥리서치는 그래도 약간의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그로게 딥서치 같은 거 무료로 할 수 있거든요. 아마 제미니도 딥리서치 무료 계정에 살 수 있지 않나? 몇 네, 개 맞아요. 제한이 있겠죠? 제미나이가 무료로 제공하는 범주가 다른 LLM 비해서 제일 커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리고 구글 AI 스튜디오도 지금 언제 유료화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무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AI 툴을 무료 한도 내에서도 똑똑하게 쓸 수 있어서 저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아마 바이브 코딩에서의 AI 툴 얘기시겠죠? 그러니까 기획에 정말 많은 시간을 쓰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커서의 뭐 낮은 구독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 내 머리를 많이 쓰고 무료를 많이 쓰면 된다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냥 짧게 하면은 제미나이를 많이 써보자. 구글이 무료로 많이 풀고 있다. 그러면 가성비 있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툴별 공통적으로 세팅해주면 좋은 룰수가 있을까요? 요거는 또 휘동님이 전문가시니까 어,
저희가 그 강의에서도 소개를 했고 아마 이건 제 블로그에도 썼던 것 같은데 사실 모든 툴의 공통적으로 세팅이라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뭐냐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클린 코드 룰 정도는 항상 써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블로그 링크를 제가 여기 걸던가 한번 해볼게요. 네, 저도 뭐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또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고 결국에 바이브 코딩으로 진행되지만 내가 뭐가 진행되는지는 알아야 되다 보니까 작업 진행하는 것들이 하나의 어떤 체크리스트로 계속 남아가지고 전체 작업이 뭐가 있고 거기서 뭐가 됐는지 그 프로그레스를 내가 볼 수 있게끔 하는 거 그 세팅을 해놓으시는 게 저는 일단은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가 되는지 모르면 나중에 뭐부터 수정해야 될지 정말 너무 막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했는지, 뭘 지금 진행이 덜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 태스크들을 좀 체크할 수 있는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룰 세팅에 좀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커서를 이용하는데 과업을 주는 적절한 단위가 너무 궁금하다.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과업의 단위는 무엇일까? 휘동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결국 컨텍스트를 얼마나 잘 갖고 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룰을 얼마나 잘 주고 저는 이게 또 커서의 상태, 모델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최대한 크게 줘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점점 줄이는 식으로 많이 합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먼저 크게 줘보고, 한 번에 되면은 오케이. 만약에 잘 안 된다면은 더 쪼개서 줘서, 이제 잘 동작하는 그 단위까지 한번 쪼개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가고요. Q7, 레거시 재배된 코드가 학습될 텐데, 그럼 레거시 재배된 코드가 외부 AI와 연동이 된 환경에서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레거시 재배된 코드가 외부 이제 커서, 그래서 아까 제가 클로드 공식 문서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이 레거시 앱의 전체 프로젝트 구조나 도메인 용어 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그 공식 문서에서 가이드하는 내용들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식 문서에도 큰 구조에서부터 좁게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이제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학습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작게 뭐 하나씩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구조가 단순하면은, 복잡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주요 인수 테스트 시나리오, 기반으로 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 당연히 그 처음에 큰 단위에서 주요 아키텍처나 도메인 용어나 이런 것들은 어, 작성을 하게끔 해야지 훨씬 더 좀 수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그냥 AI로 레거시 코드 리피트를 하게 하면은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다시 롤백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혹시 휘동도 뭐 추가 근데 코멘트. 이게 외부 AI 연동이라는 게 결국 약간 보안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외부 그 LLM을 그 상용 LLM을 안 써야 되는 환경에 대한 얘기일까요? 아마 그런 걸라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 혹시 질문 남겨주신 분이 계시면 그거 추가로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휘동님 말씀하신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 대기업들에서는 자체 LLM 요즘 많이 만들어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저는 그런 면이라면 사실 외부 AI가 연동 안 되고 그냥 뭐 라마 같은 거 써도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오픈 코드라고 하던가 버텍스 AI랑 뭐 아마존 까먹었다 이름. 뭐 그런 것들을 써서도 걔네가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레거시 앱에 대한 코드 자체를 어차피 그 외부 LLM이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룰 만들어서 주고 템플릿 만들어서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별로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 물론 이제 외부 상용 LLM이 더 잘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참고로 라마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가 공식 지원되지 않아서 팀 단위로 쓰기에는 모두가 영어에 능숙하지 않으면 잘 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참고로. 네, 네. 넘어가시죠. 네, Q8로 넘어가면 새로운 코드 베이스를 만들어서 발보되기 시작할 때 이 차이점과 팁, 요거는 저희가 앞 세션에서 쭉 이야기한 것 같아서 넘어가 될 것 같아요.
거대한 레거시 프로젝트에서 바이브 코딩 노하우 충분치 않고 직접 개발에 속편한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프론트에서 컴포넌트가 의존성 관리할 때 커서 A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특히 사인 컴포넌트 변경이 하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거나 공통 컴포넌트를 리팩토링 할 때 노하우가 있을까요? 안드로이드 멀티 모듈 관리도 적용. 일단은 일단은 저희 팀에서는 물론 공통 컴포넌트 관리나 그 컴포넌트의 어떤 디펜던시 그 구조들 설계 너무 중요한데 일단은 인스턴스 기반으로 원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거 일단 요거에만 최대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서비스 자체를 건드린 게 아니고 아예 새로 레파지터리를 파가지고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 돌아가는 서비스에서 커서 AI로 레거시 리팩터링 하느라 더 민감한 부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요 맥락만 가지고는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나중에 뭐 이메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디스코드에 채팅 남겨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같이 답변 드려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하나만 얘기해보면 커서 이게 레거시 앱일 때 제가 안드로이드는 잘 모르지만 파일의 길이가 좀 긴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이 커서랑 클로드 코드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커서는 기본적으로는 코드 베이스를 인덱싱해서 약간 레그 형태로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툴로 읽을 때도 어, 몇, 500줄, 그러니까 250줄까지만 한 번에 읽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클로드 코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쪽을 훨씬 더 똑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파인드하거나 그래프 가지고 가져오고 그리고 컨텍스트 윈도우도 더 크게 쓰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파일 길이 때문에 커서가 클로드 코드보다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만약에 파일의 길이가 길고 나는 꼭 커서를 써야 된다 하면 일단 파일을 쪼개는 것부터 그러니까 전체를 리팩토링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파일을 좀 잘게 쪼개서 몇 개로 합치고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하고 단계적으로 리팩토링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아마 테스트 코드가 또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영향 끼친 거를 바로 확인하고 반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테스트 코드를 좀 더 저 같은 경우는 짜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구체적인 맥락이 있으면 아마 더 자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디스코드에 나중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마지막 질문, 사전 질문. 바이브를 작은 단위 프로젝트가 아닌 큰 프로젝트 하나를 가정하며 배송, 구매, 인증, 관리 잡단을 하나로 통일감 있게 개발이 가능할까? 아, 잠시만요. 하나만 미리 말을 하면 저희가 강의를 런칭할 때만 해도 클로드 코드가 아마 아예 없었던가 아니면 그 API로만 쓸 수 있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클로드 코드를 강의에서 당연히 커리큘럼에 없었는데, 저희도 클로드 코드를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브로그로라도 클로드 코드 얘기를 뭐 한두 꼭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강의에서 저랑 동주님이 준비해서 한번 할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일단 얘기를 해놓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하시죠. 네네. 어, 열 번째 사전 질문 어떻게 답변 드리면 좋을까요, 희동님? 근데 저는 모노리포가 바이브 코딩에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원래 생각했거든요. 원래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아까 세미나 앞에 일부에서 보여드렸던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리포 보니까 걔는 엄청 큰 걸 한 번에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이게 학습했던 걸 언런 해야 되는 건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전 기본적으로는 모노리포 같은 데서 크게 모든 걸 하는 것보다는 모듈별로 쪼개서 하는 게 일단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제가 만들 때 랜딩 페이지 따로 만들고, 로그인 후에 페이지 따로 만들고, 백오피스 따로 만들고, 전 이런 게 더 잘 되더라고요. 그 공통적인 PRD랑 DB는 다 같이 가져가더라도. 일단 그래서 큰 프로젝트 하나라는 게 아마도 하나의 레포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 근데 또 배송 구매 인증이면 이건 또 하나긴 하네. 어쨌든 이게 테디노트님하고 저랑 동진이 유튜브 라이브 간 적이 있었는데, 테디노트님은 거의 MSA처럼 다 쪼갠 다음에 걔네를 API 형태로 합칠 때 훨씬 잘 되더라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모노리포가 잘 안 되더라라는 저의 경험하고 비슷한 거랑 같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저도 휘동님이랑 일단 비슷해서 최대한 그 쪼갤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좀 쪼개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컨텍스트 범주가 커지면은 결국에는 얘가 학습하고 뭔가 덧붙일 때 이 하나하나 덧붙일 때 그 무게감이 더 많이 커져가지고
아직은 물론 이제 AI 모델들이 더 좋아지고 하면은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어, 그 어쨌든 쉬운 접근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큰 규모의 서비스로 하나로 통일되게 딱 만든다는 게. 그래서 일단 지금은 쪼개는 방식으로 대부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말이나 뭐 추석 연휴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좀 쪼개는 게 좀 더 좋은 접근 방식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밑에 거는 약간 다른 질문인 것 같은데, 동주님 마이그레이션 지금 하시면서 경험하신 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실 거 있어요? AI가 불필요하다 생각해서 임시 소스를 삭제, 약속된 사실 그래서 인스테스트 코드를 짜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저희 그 플랫폼에서 이게 필요 없을까? 필요 없으니까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요게 그 기존 코드 베이스에서 인스테스 뽑은 거랑 그리고 인간지능으로 같이 뽑으니까 또 중요한 엣지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AI가 불필요하다고 그 삭제하더라도 인스턴스가 실패하면은 삭제했고 문제 생겼을 때는 빠르게 캐치할 수 있으니까 같이 기획단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 기획 자체를 같이 하는 게 레거시 코드 리팩토링 할 때 좀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듣고 보니까. 예를 들면 저도 레거시에서 이 소스 코드 내에서 직접 얘를 임포트해서 쓰는 건 아닌데, 그냥 스크립트로 만들어 둔 거라던가, 아니면 그 디버깅 할 때는 이걸 보면서 해야지, 뭐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대부분 스크립트였던 것 같아요. 스크립트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걔네들 과연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얘네가 자동으로 지워버릴, 이건 잘 모르겠는데, 만약 그런 게 걱정된다면 그런 거를 뭐 하나의 뭐 스크립트 폴더에 잘 모아놓고 얘네는 건드리지 않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커서 이그노어에 넣어놓으면 얘네를 못 건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못 지우게 한다거나 하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예. 네. 그래서 뭔가 중요하게 그리고 약간 내가 어떻게 될지 어디에서 쓰고 있는지 막연하고 잘 모르겠다 하면은 처음부터 그냥 룰스로 세팅을 해서 그냥 이 파일들은 삭제하지 말 것으로 하는 것도 차라리 마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좀 레거시로 좀 불필요하게 많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기존 기능에 동작 영향 끼치지 않는 범주에서 남겨두는 것도 우리가 시간이라는 또 나중에 그 불확실성에 대한 그 리소스도 줄일 수 있는 방향이니까 반드시 뭐 최적화된 클린 코드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굳이 막 다 삭제하고 깔끔하게 할 필요 없이 진짜 최소한의 변경만 하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그 채팅창에 있는 질문도 몇 가지 같이 이야기. Q&A 먼저 리졸브 하고 네, 가요. 좋습니다. Q&A 여는 법 아시죠, 동준님? 밑에 바에 있는 네네, 잠시만요. 이거 근데 Q&A 근데 제가 화면 공유는 안 보이죠? 이거를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읽어야 되나?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는 Q&A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네요. 일단은 저희가 읽죠. 아니면 화면 공유를 Q&A로 바꿔볼까요? 해보시죠, 한번 되는지. 되려나? 아, 근데 그러면 가기 전에 저희 뭐 저희 하은님이 부탁하신 홍보 일단 하고 그 다음에 Q&A 아예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페이지. 예. 네, 그 홍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이동님이 해주시면 안 되나요? 네, 저희 지금 이번 세미나는 사실 조금 더 뭐 상금 노하우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조금 더 개발을 좀 더 많이 하셨던, 좀 더 이쪽에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에게 좀 더 도움되는 내용들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아직도 만들고 있는, 한 달 더 남았는데요. 아직도 만들고 있는 이 강의는 최대한 A부터 G까지 그 깊이를 충분히 다루진 못하더라도 어쨌든 적어도 용어는 다 알 수 있고 이걸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기초는 쌓일 수 있게 비개발자분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세미나 들어보시고 흥미가 생기셨다면 한번 수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여기 링크, 시크릿 페이지 링크 혹시 그 매니저님 같이 남겨줄 수 있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네. 묶음이랑 반품 중에 추천은 사실 제가 그 묶음 상품의 다른 거를 제가 들어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백캠 팀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바이브 코딩 바이블 강의 예전에 샀었는데 거기 올라오는 이 영상. 네, 요 네, 강의 영상 거기에 추가된다고 아까 매니저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좋습니다. Q&A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Q&A로 화면 바꿀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얘도 하나의 창이니까 되지 않을까? 얘가 모달 같이 떠가지고 안 뜨네요. 아, 그래요? 아, 이렇게 하면 뜨겠다.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은 보이시나요? 아니요. 안 뒤에 보이시나요? 브라우저랑 슬랙만 보이는데 줌이